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의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오경, 시, 서, 역, 예, 춘추 이 오경은 동양 철학과 서지학의 관점에서 보면 한의학 고전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온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 한의학과 이 관계없는 내용을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땅은 굉장히 넓지만 지금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은 두 발자국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데는 딱 두 발자국의 땅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땅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디디는 그 발자국이 존재하듯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간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번 오늘 동양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오경에 관한 많은 여러 가지 지나친 낭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먼저 시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는 주나라 시절, 제가 이제 공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자 전에 한 400~500년 전 시대를 말이죠. 공자는 이제 주나라 말기 때뿐이고 주나라 때 시가들을 그러니까 시가를 모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각 제후 국가들에서 나도는 시를 모아가지고 오경의 하나로 이제 3천여 편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사기에 의하면 공자가 그걸 추려가지고 이제 305편으로 간추렸다고 전해지는데 이건 또한 고증에 의해 가지고서 이거는 지나친 얘기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서역도 마찬가지지만 후세의 유가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럴 개연성은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의 어떤 쉽게 말해서 편제의 내용을 보면은 시를 육의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풍, 송 요렇게 그러니까 시전 열어보면은 국풍, 변풍, 대하, 소하, 송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편제예요. 일종의 이 책의 어떤 편제로 나눈 거고 이 시마다 부, 비, 흥 이렇게 이거는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 이 시는 국풍에 있는 이 시는 문학적으로 부하다, 비하다, 흥하다 이런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설명할 건 없고요. 그러면서 부하면서 비하다, 비하면서 흥하다. 비는 이제 비유법이고 부라고 하는 건 어떤 사물을 간접적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 흥은 그야말로 자기 감정을 바로 드러내는 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의 어떤 유구이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나라 때에 각 제후들에게 주나라 왕권에서 채시관이라고 하는 관직에 있는 사람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 그대로 말대로 시를 모집하는 관리. 왜 시를 모집하느냐? 그 지역의 정치가 잘 다스려지는지 아닌지는 민간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감찰이죠. 민심의 동향을 알아보고 이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조정해서 악관에게 곡조를 또 붙여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반포해서 유행시켰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곡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자 이후로는 시는 전해지는데 이 곡조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 같은 경우는 논어를 보면은 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말했듯이 교육에 있어서 시에 흥하고 예에 쓰고 악으로 완성시킨다. 이 정도로 시와 예와 악이 고대에서 일종의 교육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지나가는 길에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깊이 생각할 건 없어요. 맹자 그 이루 하에 보면은 맹자가 아주 이상한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왕도의 그 자취가, 왕자라는 건 왕도죠. 아주 올바른 정치의 그 행위가 무너지면서 시가 망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왕도의 정치가 무너지면서 시가 망했다는 겁니다. 시가 망한 연후에 춘추가 일어났다. 아주 이렇게 미묘한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학자들은 고증을 하지 않고 이게 뭐 시가 없어졌다. 왕도의 정치가 없어지면서 시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중앙에서 그 주나라의 왕권이 무너지면서 지방으로 파견하는 이 채시관이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시를 채집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시가 망하면서 공자가 그것을 뭐 춘추를 그래서 저술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채시관 제도가 있었다는 거를 알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는 곡조는 없이 정말로 가사만 남아 있는 거죠. 예. 요게 이제 그 시전 뭐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했는데 요 시전 서문인데 요거는 이제 주자가 쓴 건데 요게 그 시전의 그 서문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 얘기의 그 악기에서 많이 그 인용을 했어요. 예. 아주 뭐 굉장히 뛰어난 명문이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길에 요 글씨체를 보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찍어놓은 판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요거는 그 내각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 국가에서 찍어낸 판본이에요. 아마 그 이 한문으로 출판한 역사 중에서 우리 조선 시대의 이 출판 기술이 단연히 뛰어나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중국보다도 더 활자체라든가 이것이 더 아름답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각장. 이제 다음으로 서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말이 많은 상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서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시전이다, 뭐 서전이다, 시경이다, 서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전국 시대의 그 제가서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했어요. 그냥 시예요. 시, 서 이렇게. 이것이 후대에 가서 시전, 서전, 시경, 서경 이렇게 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전국 시대에는 시전이다, 서전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의 사관이 그러니까 이 상서는 이 서전은 무슨 책이냐면은 정부 공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말하는 거, 임금을 주변으로 해서 좌측, 우측에 사관이 딱 있어가지고 그 언행에 대해서 전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중국은 최초서부터 이게 이 사관 제도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록은 이런 그 기록 문화, 역사라고 관계됐다는 거. 물론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 문물, 제도 등을 이제 기록한 것을 서라고 했어요. 처음에. 예. 이것은 나중에 왕조의 이름을 붙여서 우임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요순을 우서라 그래요. 그리고 하서는 이제 그 우왕, 여기는 이제 그 요순, 주소는 이제 그 문왕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3대라 그래요. 3대. 중국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최고로 예를 들어서 그 잘 다스렸다. 이념적으로 완벽한 그 사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3대 기준으로 해서 수천 년의 역사가 이게 어떤 그 뭐랄까 그 기준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 우, 주 이것을 3대의 정신 뭐 이러고 그러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고방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중경서가 3대의 정신을 계승했다 이런 말을 해요. 일본 고방가들이.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다음 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 3대의 글 쓰는 체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실증이에요, 실증. 예. 이것이 전국 시대와 한나라 위진 시대를 거치면서 이것이 이제 철학이 변화, 사상이 변하면서 이 자체가 기록하는 방식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서가 이 3대의 정신을 계승했다. 공자의 정신을 계승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실증,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기록에 있어서 실증주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빠릅니다. 한대 이후에 비로소 상서라고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국 시대에는 이와 같은 개념의 용어가 없어요. 예. 상서라고 했는데 이 상은 상과 통하니 상대서다. 우리가 그 상고 천진로 보면은 이 상자를 쓰잖아요. 예. 상고 해서 그 옛고자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래된 옛 이런 요게 바로 그 숭상의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송대에는 이것을 서경이라고 딱 부른 거예요. 예, 높여버린 거예요. 또 성인의 말로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서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해온 거죠. 그 제목 책의 이름 자체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자가 산정했다. 깎아내리고 요는 이제 깎아내렸다고 정리했다. 이것은 후대에 그 한나라 때 들어오면서부터 유가들이 서전을 유가서적으로 규정한 그 개념에 의해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존중의 뜻을 포함한 거죠.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이 지은 책이고 성인이 전이라고 하는 거는 현인 요거다 특급이야. 현인이 지은 책을 그래서 경전이라는 뜻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는 그 조선 시대는 맹목적으로 시서역의 모든 것은 주자가 다 깎아내리고 정리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죠. 공자가 어쨌든가 지금까지 내려온 기록에 보면 공자가 산정한 뒤로 전국 시대와 그 전국 시대를 지면서 이게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다고 해요. 그랬다가 진나라의 그 금서율, 어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금서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협서율이라고도 하는데 선비들이 책을 끼고 다니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못 보게 한 게 아니라 책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그 지식인들을 무서워하고 지식인들이 혹시라도 선동할까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분서 이제 갱유라고 그 역사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도 다분히 후세의 그 유가들이 진시 황제를 폭군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설이 지금은 좀 거의 정설이에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상서는 거의 이제 소실이 됐어요. 네. 한나라 이제 문제 때 요게 이제 진시황으로서부터 한 30년 경과간 뒤에요. 이제 책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한나라 궁궐에 그 도서관을 저거 하는 그 궁궐에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낸 거죠. 책들을 다 수집하려고. 민간에 혹시 유포된 게 남아있다. 그런데 진나라에서 박사를 지냈던 그 복생이라는 사람이 상서에 정통하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때 그 복생의 나이가 90세였대요. 90세. 생각을 해보세요. 진나라 때 박사였으니까 30년 전이니까 90세, 뭐 8, 90세 됐겠죠. 이 양반이 정통했다고, 그 상서에 정통했다는 걸 듣고서 그때 당시 그 조조, 이거는 이제 이름이 조착이라고도 그러는데 조조가 맞아요. 조조. 예. 삼국지에 나온 조조가 아니고 조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였는데, 예. 이 사람을 파견을 해가지고 복생한테 상서를 배우게 했는데 그때 당시 이 복생이 전부 다 상서를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복생이 상서를 다 외웠는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복생의 딸만이 그 얘기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물우물 하니까. 그래서 복생이 얘기하는 구술로 전해준 거를 딸이 얘기하는 거를 조조가 당시에 그 한나라 때 그 예서체로 이 복생이 구송으로 전한 거를
근문상서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지은 거예요. 원래는 상서였는데 나중에 고문상서가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근문상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요런 전설이 있는데 그 정확한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는데 복생이 외워서 전해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생이라는 사람은 상서의 박사인 거예요, 박사. 그러니까 한나라 때 가면 우리 고려 때도 그런 게 있고 그랬죠. 오경 박사. 그러니까 시를 전문가는 시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죠. 그래서 박사라는 제도가 나와요. 서의 박사, 역의 박사 이렇게 다 전문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생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서를 다 외웠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식으로 구성으로, 그러니까 구전으로서 너무 계승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시에 그 문자인 예서체로 쓴 거를 우리가 이제 근문 상서라고 이제 합니다. 반면에 고문 상서는 경제 때, 그러니까 아까 바로 그 문제의 그 아들 한 세대 지나가 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노땅의 그 공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 지방의 이제 그 지도자죠. 공왕이 공자의 예 벽을 헐다가 그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서 막 무슨 쇠소리가 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다 약간 전설이죠. 막 무슨 소리가 나서 벽을 헐어보니까 거기에서 과도문자로 돼 있는 과도문자. 여기 과도란 뭐냐면 올챙이에요, 올챙이. 예. 올챙이. 올챙이가 꾸물떡꾸물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알 수 없는 그 글자로 보이는 얘기, 논어, 효경, 상서 여러 가지 책이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상서 고문은 그때 당시에 그 공왕국이라고 하는 그 공자의 그 후손인 분인데 공왕국이 그것을 고문을 과도문자로 된 상서를 정리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 과도문자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판독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에 복생에 의해서 전해준 그 근문상서와 글자를 대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글자구나, 이거는 무슨 글자구나. 그래서 알았다는 거죠. 대조해 보니까 근문상서에는 없었던 16편을 새로 찾아낸 거예요.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고문상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문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역사에서 고문상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통치 고문 하는데 원래는 이 고문상서를 가지고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보통 진나라 이전의 글을 고문이라고 보통 이제 통칭을 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원래는 이 고문상서에서 이 고문이라는 이 두 글자가 나왔다는 거. 요거는 뭐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게 바로 이제 후수 조금 내려가면서 장패라는 사람이 또 고문 102편을 뭐 헌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위서라고 이제 판정을 받았고 또 동진 시절에 그 매색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어디 배에서 이 고문상서를 이게 사라졌답니다. 고문상서를 다시 찾아가지고 헌상을 했는데 고문상서 33편과 이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58편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고문, 이거는 가짜 고문이다 이렇게 하는 설들이 분분을 했었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근데 나중에 전부 다 위서로 이제 판정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당나라 공영달에 이르러 가지고 공영달이 상서정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할 때 이 공왕국이 정리한 그것을 위공전을 이걸 정본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주자의 제자 채침이 쓴 서경 집주 자체에 이것이 이제 정본으로 역할을 한 거죠. 이걸 그대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자의 제자 채침이 주석을 다루면서 앞에 부분에 보면은 편제마다
근문, 고문에 모두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어떤 글은 근문과 고문에 모두 있다. 어떤 글은 근문에는 없는데 고문에는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 글은 거의 그러니까 위서라는 얘기죠. 예. 이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서전은 진과 위가 진서와 위서가 그 합쳐진 합본이라는 거죠. 예. 다음에는 이제 그 요거는 그 우리가 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중요해서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 상서가 우서, 하서, 주서로 끝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서로, 그러니까 주나라 역사로 해서 끝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주서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발생되어 있냐면 이 주서의 맨 끝이 진서라고 하는 책명으로 끝나요. 그때 이게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춘추 희공 32년에 진나라 사람들이 강땅에 요거는 강땅의 오랑캐들과 연합해가지고서 진나라를 효 땅에서 이거 땅 이름이에요. 효 땅에서 패배시켰다. 요런 글이 있어요. 요게 일제의 춘추의 글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희공이라고 했을 때 희공 30년이라고 할 때는 그 언제 시기 이게 언제적 일이냐 이게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누구를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굉장히 그 합리적인 그 표현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모든 사람들이 그 진서로 끝난 거에 대해서 그 주나라가 진서로 그러니까 주서가 진서로 끝나는 거에서 명나라 때 진십이냐 요거는 그 서전 그 주에 보면 나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전에 이거를 보고 이거 굉장히 잘 쓴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자가 이 부자는 공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공자를 높여서 이제 부자라고 한 거죠. 공자가 서전을 진서로서 맞춘 것은 주나라가 다시 회복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하서는 윤이라고 하는 제후가 어디를 정벌을 했어요. 이 사실을 보고서 신하가 막 그 천자한테 큰일 났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또 상서는 서백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문항이에요. 요거는 이제 백이라고 했을 때는 제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라든가 백이라든가 자라든가 뭐 남이라든가 그것은 제후의 등급에 따라서 붙여지는 거예요. 서쪽의 제후가 여 땅을 물리쳤다.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주서는 진서에서 맞추는데 그 뜻은 하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 단계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나라와 강이 이 진을 효 땅에서 물리쳤을 때 진나라가 이때는 싸움에 진 거예요. 이게 이때 어떤 역사가 사실이 있었냐면은 이 진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진시황의 그 조상이에요. 진시황의 한 400년 정도, 한 300년인가 400년의 조상이에요. 이 목공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진나라를 굉장히 처음으로 이렇게 부흥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나라 간계에 빠져가지고서 효 땅을 이쪽에 지방을 먹으려다가 여기서 이제 참변을 당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 군인들이 여기서 전사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진목공의 그 유능한 그 신하 한 분이 가면 안 된다. 이건 관계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여기서 싸움에 쳤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러한 그 윤정이라든가 서백 감녀하고 그 진나라 그 효공하고의 그 진나라 목공하고의 그것은 상반돼요. 그런데 왜 진서가 주서의 맨 끝에 왔느냐 이와 같은 문제를 낳는 거예요. 왜
이것은 뭐냐면은 후대에 누군가가 진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서전 맨 뒤에다가 진서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 이후에 누군가 이 문서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를 보면은 이제 뭐 대충 그때 전국시대의 춘추, 여기가 이제 진시황, 아까 말한 요 진나라, 여기는 이제 제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춘추 시대 때는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가 한 번씩 그 패권을 잡아요. 한 30년 정도씩 잡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춘추 오패라 그러죠. 근데 이 진나라가 세 나라로 이제 분열이 돼요. 세 나라. 하나, 그러니까 위나라, 뭐 조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이게 분열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전국시대 가면은 그 칠패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국 뭐 칠홍이니, 춘추 오패, 전국 칠홍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요게 과두문자예요. 이렇게. 이건 뭐 알 수가 없죠. 한번 보시라고요. 예. 그 올챙이가 이렇게 기어가는 듯한 느낌. 예. 예. 이것은 그 전문 이전에 사용된 최고의 그 오래된 글자로 이렇게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전서체의 기형이에요. 누군가 그 위서를 그 굉장히 오래된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것은 과두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자체의 변화에서 사실은 뭐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전서부터 나온 얘기니까 기형이다. 전서체의 기형이다. 얘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도 얘기는 수서 경적지에 따르면 그 한서 예문지에 141편이 있었는데 대덕이라는 분이 그 중에서 85편을 골라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덕의 그 조카 대성이라는 분이 거기에서 뭐 40편을 골라서 또 얘기를 하고 했다. 이런 설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얘기 중에 중용, 대학이 송대에 이르러 가지고서 굉장히 중요한 그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신분 상승을 해버려요. 그 전에는 이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송대에 들어와 가지고서 대학 중용을 주자가 대학, 노노, 맹자, 중용 이 순서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순서로 대학, 노노, 맹자, 중용. 그래서 사서라는 말을 주자에 의해 가지고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서, 삼경, 사서, 오경 하고 그러는데 중국학을 하는 원래 그 전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쓰지를 않아요. 이거는 다분히 주자 철학에 의한 성리학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런 용어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삼경, 오경 또는 13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거는 다분히 이 용어 자체에는 사서삼기랑이라 하는 말에는 주자가 만들어 놓은 그 일종의 그 규범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중국 사람들은 다 뭐 사서삼경 사서인데 이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중용과 대학은 여기는 주자에 의하면은 대학은 공자의 제자 증자가 저술했고 중용은 공자의 손자 자사가 했다 이러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한나라 때 거의 그리라라고 이제 판정해 받은 거죠. 그러나 이 가치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것이 그 성리학이라든가 철학사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얘기 중에 대학과 중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려 한 1500년 지나가 가지고 송대에 재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해석에서 재발견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글들이죠. 여기 보면은 대대 얘기라고 돼 있죠. 아까 그 대성이니 대덕이니 그분들의 그 규정. 우리가 보통 그 얘기를 공부하는 건 이 대대 얘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주역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이지 주역이라는 말을 나중에 쓴 거예요. 역이지 시, 서, 역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아니라 원래 기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주대의 서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대나무를 이렇게 깎아 놓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기둥을 점치고 이런 게 뭐 서죽을 나누어서 남은 수가 홀수일 때는 양, 짝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3회 반복하여 괴의 상, 또 8개, 64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요 뒤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되니까 그 역을 이해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 같은 해설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2이라고 하는 그 책이 그 내용이 있는데 책마다 달라요. 이 12기 정확하게 뭔지를 조금씩 달라요. 이런 거 단전이다, 상전이다, 계산. 그러니까 주역 책을 우리가 열다 보면 처음에 이제 단왈 이렇게 돼 있고 상왈 이렇게 있고 계사전은 맨 뒤에가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역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이건 전부 다 거의 그 주자에 의해서 정리된 이렇게 그 개념들이에요. 주자가 주역을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선시대는 다 이것을 맹목적으로 믿었고 지금도 주역을 강의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증에 의해서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발견됐다는 거. 그러니까 주자에 의하면 뭐냐면 8개는 복희가 처음으로 획계했다. 괴를 그렸다. 괴사는 주나라 때 문왕. 이 다 성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자 철학에 의해서 문왕, 주공 이런 사람들은 다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도통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뇌시킨 거죠. 효사는 이 문왕의 그 아들이었던 주공이라는 분이 이 주공이 누구냐면은 노나라의 첫 번째 제후가 돼요. 그러니까 문왕의 큰 아들인 무왕의 동생이 돼요. 그러니까 주공이라고 하는 분은 노나라의 임금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공자가 평생 동안 흠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주공이에요. 주공. 중국에서 굉장히 위대한 어떤 그 정치가였고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같은 말은 이런 성인들이 아니면 못한다고 하는 기본 발상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빅은 공자가 졌다. 이렇게 다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다. 한대에 이제 이와 같은 설이 왜 나타나냐면 한대에 이미 그 사마천 한서라든가 한서 예문지에 이와 같은 글이 있어요. 사기에 보면 공자 세가편에 공자 세가편이라는 그 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자가 노년에 역을 좋아했다. 그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공자가 역을 좋아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 개, 상, 설계, 문어 이것을 지었다. 사마천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시빅설이 그 사마천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서부터는 맹목적으로 처음보다 이 시빅설은 주역의 시빅설은 공자가 지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또 한서 유림전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자가 말년에 역을 지어 똑같은 얘기예요. 위편 3절이라고 하는 게 그 논에 나오는 거죠. 그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그 죽간 같은 게 보면은 끈으로 묶어 있잖아요. 그게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3번이나 끊어졌대요. 얼마나 열심히 읽었던지. 그래서 전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서 유림전에. 또 한서 예문지. 이게 방고의 그 저기잖아요. 공자가 단상, 괴사, 문헌을 만들고 그 서계, 속이 모두 그 공자가 지은 거다. 이런 게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 사람은 이 글들을 보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고증학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송나라 때 구양수라고 하는 분은 그 북송 시절에 송나라가 금나라한테 그 멸망하기 전에 그걸 북송 시절이라고 그래요. 한 150년 정도 있다가 뒤에 남송을 하는데 북송 시절에 정치가 하면서 대문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양수라고 하는 분은 당송 8대가에 들어가는 분이고 이 분이 역동자문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는데 여기 이제 송유 하간에서 이거는 제가 젊었을 때 읽었어요. 저도 송유 하간에 나오는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역동자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 주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모든 것을 전부 다 그 의심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주자에 저도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주자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한 걸 믿고 이분의 글들을 무시했었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주자가 멋있거든요. 이론적인 거나. 근데 구양수가 비로소 처음에 개사가 공자의 자기 아니라고 의심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건 공자의 글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죠. 굉장히 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양수가 어떻게 보면은 주자하고는 다른 거죠. 주자는 이 구양수보다 거의 한 70년에서 100년 뒤의 사람이에요. 주자는 남송 시절의 학자고. 예. 그리고 청나라 때 이 채술이라는 분이 단 상은 공자가 지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최근에는 이 시빅은 공자가 지은 게 아니다. 이게 거의 정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시나 서나 역 이 자체가 전부 다 공자가 개입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삼경을 유가의 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자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유가를 우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나친 거죠. 예. 사실을 사실대로 안 보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주장되니까 마항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 마항태 백서가 1970년도에 했는데 거기를 딱 주역의 그 백서를 보니까 괴사전 등이 수록은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괴사는 현재 주역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상전이니 문헌전의 내용이 백서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상전이라든가 문헌전 우리가 알고 공자가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백서에 본은 없어요. 이게 한나라 때 초기 무덤인데 그러면 한나라 중기에 이런 글들이 다 조작돼서 증익된 거죠. 증익. 늘어난 거예요, 글이. 이런 게 황제 내경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증익되는 거, 시대에 따라서. 왜 우리가 무슨 시전이 어떻고 서전이 뭐 그거하고 무슨 한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지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딱 나중에 보니까 고분에서 나오는데 내용이 없어요. 또 개사전은 그 맨 뒤에 개사전이란 글인데 굉장히 유명한 글이에요. 예. 개사전은 현재의 글과 다르거나 없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빠지기도 한 거죠. 빠지기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역의 편제는 지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죠. 중국 사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주역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자를 중심으로 한 주자와 정의천을 중심으로 한 송대의 그 주역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나라 때 내가 갑자기 그분 생각이 안 나네. 명나라 때의 그 책들을 전부 다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나라 때 만들어 놓은 글을 가지고서 마치 주역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 현재 주역 괴사에 있는 12 괴사전을 포함한 것은 보충 문장은 공자의 글이 아니라 분석행류 이후에 주역을 유교의 강한 목적으로 덧붙인 것으로 이제 추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주역을 어떤 글을 썼다 그러면 사람이 믿겠어요? 공자가 썼다 그러면은 그래?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착각을 불이키죠. 그러니까 한의학도 마찬가지죠. 황제내경, 황제가 있어, 기백이 있으면 그냥 다 깜빡 죽는 거예요. 사실 여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렇지만 그 내경이라든가 굉장히 주옥 같은 글이 있는 반면에 터무니없는 글도 사실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글들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냥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이 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정의천이라고 하는 분은 그 북송 시절에 아까 구양수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고 성리학, 그러니까 주자의 성리학의 기반을 닦아주신 분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대천재예요. 정의천 선생 같은 경우는. 정의천 선생의 역전 그 설을 보면은 딱 시작할 때 역은 뭐냐? 변역이다. 바뀌는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수시 변역. 때에 따라서 변역하여, 변해가지고서
올바름에 나가는 거다. 이 도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마땅한 거다. 마땅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마땅한 거, 처신한 거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게 바로 중용 사상은 똑같아요. 예. 알고 보면 중용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중용이든 뭐 소학이든 대학이든 맹자든 책의 이름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 본질의 것은 이 마땅함을 쫓는 거예요. 마땅함을. 예. 근데 이분이 중간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미묘한 얘기를 해요. 진나라 이후로 역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예 어떻게 역이 안 전해져. 역이 전해졌는데. 근데 이분은 딱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주역 책은 전해지고 모든 내용이 다 돼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점치는지 진나라 이후에는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 때도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비복 납계 뭐 이런 식으로 납각인가 뭐 이런 거로 해서 점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치는 거를 몰랐고 이 점치는 방법이 춘추자전에 나와요. 조금. 그래서 그거를 춘추자전에 이 점치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에 그 문헌에 의하면은 그럼 누가 이런 것을 주관하느냐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었대요. 전문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대대로 왔던 유능한 사람을 뽑던가는 계속 물려진 거죠. 예. 이 자체가 전국 시대를 지나면서 전부 다 인적 자산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책은 전해지는데 이 어떻게 하는 줄을 몰랐던 거죠. 예. 자, 요거는 그냥 여가로 주역에는 그 점사 주역은 결국 점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점괘예요. 길, 흉, 회, 인 이 네 가지. 그런데 요거는 재미있는 게 서로 순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올바른 일을 해서 보니까 좋게 됐어요. 결과가 참 좋다는 거예요. 길했어요. 근데 사람이 좋으면 방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그냥 실패를 해버리는 거죠. 방심하고 돈 함부로 쓰고 그래서 후회가 돼요. 후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를 참게 되고 참게 되면 다시 길하게 되고 또 흉하게 되고 이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점사 중에 4개 중에 25% 길 좋은 거는 25% 흉 크게 보면 나쁜 거는 75%.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 계곡만필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인생 살다 보면은 좋은 거 별로 없고 나쁜 게 대부분인 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역의 그 개사편에 제가 참 이거 좋아하는 말인데 주역이 과연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 구의종시예요. 구의종시. 대부분 보면 두렵기를 마지막과 처음으로서 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시작이든 끝이든 간에 항상 두려워하면은 허물이 없다. 예, 항상 두려워하면 허물이 없다. 이게 주역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역에 뭐 깊은 뜻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 나중에 뭐 공부하시면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구의종시. 예,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노자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서로 이것이 맞물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가 좋다 그래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나쁘다 그래서 너무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서죽. 이게 50개예요. 서죽이. 50개. 50개인데 요거 하나를 뺀 게 왜 그러냐. 요거 태극을 상징해요. 태극. 그러니까 49개. 이 49개를 임의적으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예, 둘로 나누고 뭐 또 3등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계사에 보면은 이제 그 나타나요. 있어요. 점치는 게. 그러니까 이 태극 둘로 나눴을 때 음이냐 양이냐 따지고 그 2번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사상이 나오고 3번째 했을 때 이 8개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괴고, 이게 하나의 괴고, 요 하나는 효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괴사도 있고, 이 효사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사는 문왕이 졌다고 하는 거고, 요 효사 하나에 대한 해설은 그 주공이 졌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와 관계가 없다. 예.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 요게 이제 어저께도 보여드렸듯이 그 마왕대의 그 백서, 주역 백서본이고, 예. 이제 춘추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뭐 제가 주제 없는 얘기면 저도 이런 거 뭐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춘추 자전은 조금은 그래도 뭐 열심히 조금 봤습니다. 예. 최초의 편년체, 역사는 이렇게 기술하는 거다. 연도별로, 예. 연도별로 이렇게 하는 역사서로. 춘추가 자체가 공자가 저술한 게 아니고, 춘추 시대의 노나라 그 은공에서부터 애공에 이르는 250년간의 기록인데, 춘추는 본래 노나라의 그 사관이 기록한 궁정연대기예요, 원래. 궁정연대기였는데, 공자가 독자적인 역사의식과 가치가 아니고 필삭했다. 이게 이제 춘추 대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그 사실 여부는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자가 춘추에 관여했었다고 하는 말은 공자 사후 맹자가 한 100여 년 뒤 사람이거든요. 맹자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맹자가 공자가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공자가 그랬답니다. 지하자도 춘추며 죄하자도 춘추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도 춘추고 나를 벌 주는 것도 춘추 때문이다 이러는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공자는 공자가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일개의 서민이에요. 벼슬이 없었던 분이에요. 예.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 성인이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것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의 기록문에가 자기가 의무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맹자의 글을 보면은, 여러 가지 글을 보면은 시서 어쨌든 역 같은 게 공자의 그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서 전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개입될 수는 있는 건데, 어느 정도는 공자가 춘추에 관여는 돼 있었다고 하는 그 개연성은 뭐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춘추 삼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주는 건데, 이건 전부 다 한나라 시대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전국 시대다, 뭐 공자 시대의 글이다 그러는데, 그건 다 엉터리고 한나라 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 글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먼저 공량전, 춘추 자시전이 나오기 전에 중국 그 한나라 때 공량전이 굉장히 경서로서 읽혀졌대요. 근데 공량전하고 공량전은 그 경문, 그 춘추에 나오는 글 자체를 직접 해석하고 기록한 거예요. 아, 이거는 공자가 무슨 뜻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춘추 자전은 요거보다 조금 뒤에 두각을 나타냈는데, 나중에 역전 현상이 돼가지고 모두 춘추 자전을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어떤 본문이 있으면은 이 글에 대해 그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뭐 진짜인지 아니지만 거의 그래도 사실에 가까워요. 그래서 역사적 실증적으로 춘추의 그 대의를 기술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달라요. 여기 보면 공량전이죠. 여기 보면 원년, 잘 뭐 안 보이시더라도 원년, 춘, 왕정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본문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해설이죠. 요게 원년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이 원년이 무엇이냐? 요거 본문을 그대로 해석한 거죠. 군지 신년이다. 그러면 이때 이 군은 누구를 말하느냐? 요거는 노나라 은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원년은 이제 처음, 그러면은 춘은 무엇이냐? 왜 춘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풀이한 게 바로 공량전이에요. 여기 나오죠? 원년은 무엇이냐? 예. 원년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쓴 거죠. 요거는 이제 공량전인데, 요거 또 조금 달라요. 예, 조금 달라요. 요게 이제 요 활자를 보면 알겠지만은, 요게 우리나라에서
내각장 판본이죠. 내각장판. 굉장히 아름답게 잘 쓴 글이에요. 요렇게 됐어요. 이게 춘추 자시전은. 그러니까 원년, 춘, 왕정을 딱 이렇게 쓴 거예요. 이까지 게 뭐냐 그러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글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쉽게 보이죠.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한 글자 한 글자 여기 급이 왜 이렇게 급으로 돼 있느냐. 왜 이 사람은 주의보, 요거는 이제 보자인데 멸당해서 맹세를 했다. 그대로 이렇게 다 적은 거예요. 이렇게 춘에 무슨 일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 여기에 보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요게 이제 그 좌전이죠. 좌전의 글 쓰는 방식이죠. 자, 오늘은 오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주제 넘게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한의학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은 앞으로도 조금 재미없더라도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